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연트럴파크의 원테이블 북스토어 옛다 책방의 옛다 책방집입니다. 네, 와. 네, 한결같죠? 네, 이제 좀 추워졌어요. 집에 있는데도 이 방에는 불을 잘 떼지는 않아서 그런지 좀 오들오들 춥고 막 그러네요. 네, 오늘은 시집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막 읽었어요. 짜잔!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를 아끼는 가장 현명한 자세라는 조영란 시인의 시집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이 판화가 이미지로 쓰인 판화가 유연복 선생님의 판화래요. 우리나라에 목판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3대 목판화 중에 한 명이시고요. 네. 하고요. 시인동네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그 시집을 좀 많이 내고 널리 읽히게 하고 있는 그런 출판사는 아무래도 문학과 지성사가 있고, 창작과 비평사 두 곳, 그리고 문학동네 세 곳, 3파전 정도 될 것 같은데, 민음사가 있죠. 민음사도 있고. 근데 요즘에 종종까지는 아니지만 이따금씩 시집을 펴내는 출판사들이 한 곳 한 곳 늘고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출판사에서 시집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언젠가 제가 또 이제 파시클이라는 독립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또 소개를 해드릴 그런 기회가 있기도 할 텐데 막 이렇게 늘 한결같은 그런 어떤 판형과 이미지들 속에 이렇게 갇혀있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시집을 조금 더 좀 이렇게 새끈하게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건지 요즘에 한 곳 한 곳 이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던 그런 출판사에서 시집을 쭉쭉 이제 펴내기 시작하는 곳들이 이따금씩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시인동네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이 조영란이라는 시인도 데뷔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16년에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시인동네라는 문학상 신인문학상에서 이 책에 실린 집회의 감정의 4편을 가지고 등단을 하셔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이 책은 올해 9월 지난달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시집인데 뭐랄까 시집답지 않은 제목이라고 할까요?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를 아끼는 가장 현명한 자세 뭐 이런 자기계발서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와닿는 그런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시집이라고 하면 좀 굉장히 뭔가 알쏭달쏭하고 의미가 뭔가 의미심장할 것 같고 뭐 이런 그 제목이나 어휘나 그런 글들이 되게 많은데 반해서 이 책은 사람들이 되게 쉽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뭐지? 하면서 이제 한번 쓱 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잡아볼 만한 그런 제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되게 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었는데 시를 맨 처음에 어떤 시를 소개를 한다면 어떤 시를 맨 먼저 이렇게 놓을까 뭐 이런 고민을 살짝 했었는데 이 시집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는 아니고 김춘수의 꽃 지금도 교과서에 나오나요? 김춘수의 꽃을 보면서 주지주의 시 뭐 이렇게 해서 그 시인의 꽃이 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시험 문제에 늘상 이렇게 나왔던 그걸 보면서 시를 정말 되게 지긋지긋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읽었는데 자꾸 답은 저거래. 작가의 의도는 작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자꾸 작가의 의도를 알아맞혀 보라고 하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읽었는데 자꾸 답은 다른 거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국어를 한때는 되게 잘하기도 했고 한때는 되게 못하기도 했는데 제일 어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읽은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상상했던 것과 답이 늘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시는 어려운 거
나랑은 되게 먼 것,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를 시? 이렇게 이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던 시인이 있어요. 이름하여 많은 이들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인데요. 윤동주 시인의 막 서시라든지 뭐 이렇게 막 그런 빛나고 많이 주목받았던 그런 시 때문이 아니고,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병아리라는 시가 있어요. 그게 동시인데 한 10줄이 안 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뭐 뾰뾰뾰, 엄마 저 좀 줘, 병아리 소리, 뭐 꺽꺽꺽, 잠깐만 기다려, 뭐 엄마 닭 소리, 뭐 조금 후에 뭐 병아리들이 엄마 닭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그런 시를 딱 보면서, 막 시집이니까 이것저것 보다가 그 시를 딱 보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저항 시를 썼던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만한 이런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 재밌네. 처음으로 시에 대해서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그 윤동주의 병아리라는 시 때문이었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그렇게 많이 막 즐겨서 읽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예따 책방을 문을 열면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임을 열어야 되겠다. 또 이제 예따 문을 열으니까 이제 뭘 도와줄까 뭐 이런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선생님 모임을 하고 싶어요. 저는 월요일에 시를 읽고 월요일 아침에 시를 읽는 모임을 하고 싶은데 저는 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마침 미극시를 전공하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성 이렇게 페미니즘, 뭐 여성주의 뭐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잘 알기도 하고 실천도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선생님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다가 월요일 아침 11시에 예따에서 여성시를 읽는 모임이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봄 시즌, 여름 시즌, 가을 시즌까지 지금까지도 쭉 월요일 아침이면 그리고 저희가 그 모임 이름을 다락방에 미친 언니들 시집을 보내다 뭐 이런 긴 제목을 썼는데, 그거에 대한 얽힌 이야기들도 많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다락방 언니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다락방 언니들하고 국외의 그런 여성 시인들의 작품들만 쭉 한 주 읽어내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전혀 관심이 없고, 특히나 뭐 여성시라고 해서 이제 막 눈여겨볼 일은 더더군다나 없었었는데, 그렇게 한 주 한 주 벌써 거의 한 15주, 한 20주 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중간에 잠깐씩 방학이 있기도 했었고 그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안목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모르던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여성 시인들은 이런 감성들이 있구나.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뭔가 그룹핑해서 그들의 어떤 특징, 여성시는 이래 저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서 되게 남자들이 하는 말들은 정말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여성들이 해왔던 이야기, 하고 있는 이야기, 할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그런 독자들도 필요하지 않겠어? 뭐 이런 데까지 이르러서 꾸준히 이제 새로 나온 뭐 책, 고전 책, 뭐 이런 이제 작가들의 책들을 쭉 골라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이제 이번 시즌에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기도 하고, 그 와중에 이런 시를 제가 만났는데 이런 시 한번 읽어보면 어때요? 하면서 이제 또 툭 던지시는 선생님들 계시고, 그런데 그러다가 만난 시집인 거예요. 이 얘기만 벌써 8분이 됐네. 큰일 났네요. 네. 조영란 시인은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아까 시인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몇 년도 생인지, 뭘 해왔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현재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숙명여대를 나왔다. 2016년에 시인 동네에서 등단을 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이제 시인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제 선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관념 같은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읽기 시작했는데, 시집이라는 게 그렇죠. 완전히 이 시집
처음부터 마지막 닿는 시까지 너무 좋아 라고 얘기가 되는 그런 시집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게 선별해 놓은 시집을 보더라도, 아마 선집들 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나한테 되게 울림이 큰 글이 시가 있는가 하면 이건 좀 이런 것들도 있어서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여기 보이시죠? 제가 책을 방송하면서 좀 읽어드리려고 많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맨 처음에 문 열자마자 시인의 말이 나오는데 이 구절도 참 훅 오더라고요. 비상을 모르면서 공중을 그리워했다. 질병처럼 무서웠지만 나는 있는 힘껏 혼자이고 싶었다. 8월에 이 책 내시면서 시인의 말로 쓰신 글이 좀 와닿았어요. 비상을 모르면서 공중을 그리워한다는 거. 알듯 말듯한 그 느낌도 되게 좋고, 뭔가 동경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어떤 준비, 감각 이런 거 없이 그냥 동경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약간 비판, 스스로에 대한 비판의식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시인의 말이어서 많이 와닿고, 보통 책을 읽을 때 저는 맨 처음과 맨 뒤에를 봐요. 그러니까 맨 처음 한 몇 페이지를 일단 쭉 읽고 맨 뒤에 닫을 때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이것은 제가 책을 만들어 봤었는데, 책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우리 영상 만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요한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맨 앞에 딱 놓고 그 다음에 슬슬 풀어나가는 것처럼, 저는 시를 편집해 본 적은 없는데 시집을 만드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가장 먼저 읽혔으면 하는 것들을 앞에 놓고 싶지 않을까? 그리고 거의 다 읽었을 때 딱 이런 여운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싶은 시를 맨 뒤에 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맨 처음에 이제 표제작을 먼저 읽겠죠. 표제작을 먼저 읽고 맨 처음에 나오는 시들을 쭉 읽고, 조금 이제 밍밍하다 싶으면 이제 뒤로 휙 점프해서 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책을, 그러니까 크게 이제 순서에 구애받지 않은 그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읽기도 하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에서 밑줄 긋고 싶은 문장 하나가 나왔어요. 일상을 겪으면서 이렇게 만났던 어떤 사물, 어떤 상황, 이런 거에 대한 상념들을 이렇게 글로 붙잡아내서 쓰는 게 시인이잖아요. 네, 여기 보면 그날 발바닥에 떨어진 먼지 한 움큼이 내겐 가장 진실했다. 이런 시가 있는데 여기에 그런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버리지 않는 한 스스로 저를 지우는 기억은 없다. 네, 이렇게 뭔가 의미심장하면서 기억, 뭐 이런 화두들 몇 가지 어떤 사물이나 관념이나 어떤 단어들의 시인들이 늘 이렇게 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불러내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영란 시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버리지 않는 한 스스로 저를 지우는 기억은 없구나. 저는 이제 시간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랬었고요. 구체적인, 너무나 구체적인이라는 시도 있어요. 이거는 니체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제목을 좀 패러디 가져와서 쓰지 않았나 싶은 그런 시도 있고,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이 된, 표제가 된 나를 아끼는 가장 현명한 자세라는 그 시를 보면, 그렇구나. 시인이 그런가? 이 시인이 이런 삶을 살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시더라고요. 이 대목을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나를 아끼는 가장 현명한 자세. 간호사가 묻는다.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적당한 것으로 해주세요. 주저없이 대답하고 혼자 피식 웃는다. 링거바늘이 긴장한 혈관을 사정없이 들쑤신다. 몸속에 스미는 농도만큼 나는 여한 없이 눈 감은 환자처럼 편안하다. 중간을 고르는 것은 나의 오래된 습관이었다. 누구보다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는 지점, 모나지 않게 사는 것이 미덕이고 삶의 유연성이며 품격이라 믿었다. 좋다, 나쁘다 대신 보통이다. 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어떠한 적도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안심했던가? 큰 소리 쳐놓고 괄호 열고 아니면 말고 하며 괄호 속 어딘가에 몸을 숨겼었다. 그것이 중심 잡는 법이라고 스스로 우기면서 너무도 쉽게 나를 용서했었다. 링거를 꽂은 채 변기에 앉았다.
몸속에서 끊이지 않고 떨어지는 지겨운 오줌발. 나는 기억한다.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던 미지근한 저 혐의의 냄새를. 그때 링거 바늘이 꽂혀있던 팔뚝에서 피의 역류가 시작되었다. 아뿔싸, 링거줄이 꼬였다. 생의 영리는 늘 예기치 않게 온다. 어떠세요? 이렇게 원하지 않게 살도록 이렇게 늘 이렇게 주위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어온 그런 작가였나? 튀지마.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작가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책인데요. 비슷한 그런 맥락의 또 시가 또 하나 있어요. 모서리가 두고 간 또 다른 모서리일 뿐이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하지 않게 살아야 한다. 구부정한 내 등은 엄마의 가르침에 늘 순종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시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되게 짧은 시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시인의 이제 끓고 있는 어떤 열정, 열망 이런 게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사랑.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시오 란 경고를 추락의 쾌감이 있으니 힘껏 올라가시오 란 권유로 오독하고 싶은 때가 있다. 이게 시인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시를 보면 보통 이제 뒤에 해설이라고 해서 평론가들이 이제 이 시는 어떻게 읽히고 뭐 이런 의미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잡아내서 이렇게 설명해 준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뭐 이렇게 미술관 가면 도슨트나 뭐 이런 역할들처럼 시집에서는 이런 해설을 평론가들이 많이 하는데, 이거는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잘 안 읽는 편이긴 한데, 이제 책을 또 소개를 해야 되니까 안 읽을 수는 없어서 쭉 읽는데, 이 강경희 문학평론가의 그 해설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조영란 시인의 이야기하기로는 제목은 맨발로 찍은 시간의 지문이라는 멋들어진 제목을 하고 있는데, 이 글을 이제 시작할 때에 첫 문장이 되게 시만큼이나 인상 깊어요. 몸이 머문 자리에는 자국이 남는다. 마음이 머문 자리에는 기억이 남는다. 존재의 시간이 머문 모든 자리엔 생의 주름이 남는다. 머문 흔적은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고 고치고 싶어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부끄럽고 안쓰럽다. 슬프고 아름답다. 지나온 모든 것이 비친 세계가 있다면 그것은 환명이나 동화일 것이다. 현실의 자리엔 사랑과 고통, 연민과 상처, 꿈과 절망의 무늬가 더 깊다. 조영란은 시간의 언어의 숨결을 불어넣고 눈물이자 보석인 기억에 날개를 달아주고자 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해설을 써주셨어요. 네, 굉장히 자기계발서 같은 제목의 시집. 그래서 이 조영란 시집에게 있어서 자신을 가장 아끼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그 어렸을 때부터 모나지 않게, 튀지 않게 살라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뭐랄까 타고 올라가는, 그걸로부터 이렇게 해방되어지는 그래서 뭐가 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거나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힘껏 날아오를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은 자신을 아끼는 가장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팔린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방송을 보고 널리 알려져서 이 시집도, 이 시인도, 이 출판사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옛날책방 예사듣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안녕. 오늘은 좀 기네. 이거 어떻게 편집하지?